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1세기 세계정치연구원 4차 정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1세기 세계정치연구원 원장을 맡은 경희대학교 윤성희 교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제가 짧은 인사 말씀 드리고 후에 윤영관 이사장님의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4차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 주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미중 관계입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에 국제정세는 다시금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기조는 한층 더 자국 중심적으로 변하고 있고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략과 방향성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IMF는 한국이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국가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추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복잡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변화 속에서 오늘 포럼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전략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것이 한미, 미중, 한중 관계에 어떤 함의를 가질지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님께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을 종합적으로 조망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김정식 교수님과 박재적 교수님께서 각각 경제와 외교 측면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숙 논술위원님과 봉영식 박사님께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논의에 활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향후 한국의 경제, 외교 전략 수립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1세기 세계정치연구원은 앞으로도 시의적이고 의미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학계와 정책 현장을 잇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포럼이 뜻깊고 풍성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님을 모시고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윤영관 교수입니다. 정말 세계가 격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정치와 외교 분야를 수십 년간 연구해온 제 입장에서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유례없는 그런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 대외 정책 변화의 성격을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시고 초대해 주신 21세기 세계정치연구원의 김영래 이사장님과 윤성희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 2월 2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JD 벤스 부통령 등과 함께 이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는 카드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6번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카드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대변되는 힘 또는 권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힘이 없는 나라의 대표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죠. 철저하게 권력 정치적인 관점에서 국제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드러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힘이 강한 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힘이 약한 자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고통을 감당해야 할 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 정치의 세계가 바로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정치의 세계과는 자연스럽게 힘이 있는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그 대륙이나 지역에 일종의 세력권을 형성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정치학을 공부를 하고 이 세계 정치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력권 정치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월 3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미국이 여러 강대국들이 각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다극체제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극체제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국무장관이 인정을 한 것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다극체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 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세계 정치가 미국 주도로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다극으로 나뉘어가지고 대여섯 개의 세력권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는데 그것을 미국이 스스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랜드나 캐나다, 파나마 운하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한 것이 사실은 미국이 자기 나라의 세력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북미와 남미, 아메리카 대륙의 세력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1823년 먼로 독트린을 회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먼로 독트린은 오랫동안 미국이 고립주의 대외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세력권이 중남미 대륙이 미국의 세력권이니까 유럽 사람들은 중남미의 국제관계에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천명을 한 그런 독트린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생각은 미국은 이 중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의 어떤 세력권을 단단하게 다지고 그런 전제하에 미국에게 도전하는 중국을 억제하고 압박하는데 전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차 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이 강대국 정치, 세력권 정치가 이 일종의 국제 정치의 하나의 일상화된 패턴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1차 대전이 터졌죠. 1차 대전에서 이 민간인 합해가지고 군인들까지 합해가지고 약 2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라고 해서 국제연맹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정치가 어떤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에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힘이 강한 국가나 약한 국가나 그 규칙을 지켜가면서 함께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연맹을 주관했던 우드로 윌슨의 그 미국의 그 상원이 그 미국의 연맹 가입을 반대를 해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결국 그래서 국제연맹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힘이 빠지게 되고 그 후 한 20년 정도의 세상은 그야말로 힘이 지배하는 강대국 권력 정치 그리고 세력권 정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이 이 아시아 그다음에 동남아 이쪽에 세력권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특히 중국의 만주까지 해가지고 일본의 세력권 형성을 어떤 의미에서는 지원을 했다가 결국은 뒤에 가가지고 당한 것이 1941년 12월 진주만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한번 이 세계 대전의 참화를 경험을 해야만 됐고 여기에서 약 5천만 명의 생명이 5천만 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주도해가지고 유엔이라는 걸 창립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강한 나라든 약한 나라든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다자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힘이 모든 나라들이 규칙을 지켜가는 그런 질서 속에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유엔을 창립을 했고 그 유엔 주도 하에 일종의 규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 주권, 그 다음에 이 자결권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질서 있는 그런 국제 정치가 지난 80여 년간 미국의 주도로 서방 세계의 주도로 진행이 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집고 이제는 1차 대전 이전 또는 2차 대전 이전에 세력권 권력 정치, 강대국 정치로 되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국제 정치가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규범을 지켜야 되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기반이 됐던 미국의 동맹 체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오히려 민주주의 동맹 국가들보다는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빅토르 오르반이나 또는 김정은과 같은 권위주의 독재자들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2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발언한 내용들이 사실은 러시아의 입장을 그대로 옹호해 준 듯한 그런 내용으로 발언을 했었을 때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그 국가안보실 관리를 지냈던 코리 샤키라고 하는 그 박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세력권 형성을 위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합법화해주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미국의 외교 정책이 대전환을 맞게 됐느냐?
그 배경은 미국의 국내 정치 경제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준 중심 세력은 저학력 백인 노동자 집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990년대 이후에 경제적 세계화와 양극화의 흐름 속에서 소외당하고 힘든 삶을 살면서 분노를 키워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J.D. 밴스 이 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오하이오 출신의 일종의 러스트벨트죠. 그 세계화 과정에서 실업자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이 시골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출세를 해서 예일대 로스쿨을 나오고 변호사가 되고 정계로 진출해서 상원의원이 되고 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종의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할까 책을 썼었는데 그게 바로 힐빌리 엘러지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로 러스트벨트에 사는 사람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그대로 잘 묘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화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직장을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분노가 서서히 쌓여져 갔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분노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더 이제 축적이 되고 폭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금융가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그 고통은 자기 같은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정작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전혀 이 피해를 보지 않고 잘 살더라라고 하는 그런 분노감들이 가슴에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를 촉구를 하고 그런 겁니다. 미국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흑인들 그다음에 그 라틴계 그다음에 기독교 우파 세력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을 했던 그런 계층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현재의 정책이 세계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민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미국이 어떤 민주주의나 어떤 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 이 세계 정치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희생을 하고 하는 거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트럼프 지지 세력들의 생각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만은 이런 이 트럼프 지지 계층을 만날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대개는 세계화 과정에서 연결이 돼서 이 국제적으로 활동이 많았던 금융이나 IT 산업이나 이런 쪽에 태평양 대서양 이 거대 도시의 엘리트 계층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접촉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정말 그 미국 중부나 농민계층 그다음에 러스트벨트의 미국인들이 생각이 무엇인가는 접할 기회가 없다가 이런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한국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정치학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트럼프 현상이 과거와 달리 미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도덕적 틀이 깨지고 분열된 사회 현실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친화적 세계화가 상층부에게는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는데 그 하층부 50%에게는 정체된 임금과 아웃소싱 이런 것들의 고통 속에서 살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승자와 패자 간의 분열이 심화되고 미국 사회가 분열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엘리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세상은 세계화되어 있고 이 세계화된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대학을 가라. 그래서 기술을 배우고 이 좋은 자리에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들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교육 덜 받은
중부나 어떤 농민들이나 또는 그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듯한 그런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꼈던 것. 이것이 바로 미국 정치의 오늘 그 현실의 핵심적인 요인이다. 분노의 정치가 지금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진단을 보스턴 컬리지의 조나산 커슈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립니다. 미국 자유주의 세계 질서 추구라고 하는 2차 대전 이후에 전통적 외교 정책을 버리고 국가 이익을 아주 좁게 정의를 하고 옛날 2차 대전 이후에 이 자유주의 세계 질서에서의 미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함께 다 잘 살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도 좋고 미국에게도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미국의 이익을 길게 봤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좀 크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미국 한 나라에만 집중해가지고 미국이 살아있고 다른 나라들은 살든 죽든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힘이 기울어져서가 아니라 미국이 생각하는 그 목표, 추구하는 목표가 변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변한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 내부의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축적되어 온 것이 분배적 갈등을 심화시켰고 급기야 미국 경제의 사회적 문화적 성격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힘들게 되어버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난 80년 동안 미국이 추구해온 기존의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버리고 탈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와 대내외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학력 백인 노동자 및 기독교 우파 지지 세력들을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 혁명을 이 공화당 내부에 이른바 신우파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 세력의 이론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J.D. 밴스 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부통령직을 끝내고 28년도의 대선에서 나서서 당선이 된다면은 지금의 미국 정치의 흐름, 외교 정책의 흐름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세계 정치에서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민주주의의 후퇴와 미국 유럽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민 문제까지 겹쳐져가지고 세계화의 어떤 부작용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민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도처에서 우파가 득세를 하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이탈리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민주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독일에서도 나치에 동조하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 대안당이 올해 총선에서 20.8%의 두 번째 다수 정당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을 미국의 밴스 부통령과 이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대안당은 독일의 나치 정당과 이념적으로 연계가 돼 있다라고 지탄을 받고 있고 그래서 독일의 모든 정당들이 제외를 하고 배척을 하고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의 그 실권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24년 반이민 국가주의를 내세우는 극우주의자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이 의회 선거 1차 투표에서 34%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가 후퇴를 하고 있고 지금 이 1978년 이래 독재 정부의 그 비율이 전 세계 정부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는 인구는 12%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연구소의 보고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국과 유럽 관계가 지금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압박의 결과로 상당수의 그 미국의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2% 이상, GDP의 2% 이상을 다 채웠습니다. 근데 이거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면 방위비를 유럽 동맹국들이 증액하지 않으면은 러시아가 무슨 행동을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거 때문에 미국, 유럽의 그 동맹국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경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는 과정에서 유럽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럽이 미국과 그 관계가 지금 나빠지고 있고, 더구나 제이디 밴스 부통령이 지난번 뮌헨 안보회의에 가가지고 연설을 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위협이 아니라 지금 유럽 내부의 그 정치 시스템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독일 대한당과 같은 그런 그 극우 정당이나 이런 정당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 이 지도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국방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유럽의 상황을 권위주의 국가와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고, 그 다음에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이제 미국은 유럽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스스로 방위를 책임져야 될 상황에 왔고, 영국과 프랑스는 그 유럽 국가들과의 핵 공유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미중 대결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중 대결 정책을 그 첫 번째로 추진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1기 때였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집권을 하고 2017년 대선 이제 트럼프 정부 첫 해에 국가안보 보고서에는 중국을 뭐라고 규정을 했느냐면은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수정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일종의 이 적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18년에는 고율 관세를 중국에 부과를 하면서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군사, 그 다음에 경제, 기술, 이념 이런 모든 면에서의 전면적인 경쟁과 대결 구도가 심화됐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도 대중 압박과 대결 정책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1기의 대중 압박 대결 정책을 계승을 했는데요. 성격이 다릅니다. 똑같이 대중 대결 정책이지만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에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옹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걸 고수하는 입장에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동맹 이거를 강조를 하고 동맹들과의 연합전선을 형성을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란이나 북한이나 이런 권위주의 국가들과 대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단독 플레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안보 측면은 제외하고 주로 경제 문제에 집착을 하면서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를 해봤을 때 미중 대결 그 양상이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념적으로 이 권위주의 정부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 강한 그 이념적 가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중국과의 대결 구도가 아주 상당히 강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이념이라고 하는 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요소가 싹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힘의 관점에서 대결하고 압박을 하고 하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역설적으로 언제든지 중국과 이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좀 요약을 해 보면은, 첫째는 이 미국 외교가 80년 전 출범한 미국 주도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버리고 2차 대전 이전의 강대국 권력 정치와 세력권 정치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도전 세력인 중국에 대해서 압박 정책을 강화를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대타협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 간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푸틴 대통령과의 그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걸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들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키신저와 닉슨이 1970년대 초기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빠져나오면서 이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이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떼내 가지고 서방 사회가 품어 안으면서 미국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어부지리를 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중국을 이렇게 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꾸로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급속도로 관계를 개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키신저, 닉슨 전략이다. 리버스 닉슨 전략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당시에 소련과 중국 간의 관계는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지만 사실은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관계가 끈끈하고 강하게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떼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약속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결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편을 들면서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안전보장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나토의 가입도 반대하고,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약 20%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영토와 크리미아를 러시아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원군을 얻었다는 듯이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더 강하게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종전이 될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도 마찬가지로 언제 종전이 될지 아주 예측이 난망한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초미의 관심사는 관세 전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고율의 관세를 중국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나라들한테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의 주가가 떨어지고 달러 자산을 모두 다 던지는 그런 그 시장의 반응이 나오고 하면서 지금 트럼프가 뒤로 물러서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국제정치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다 둬야 되는 것은 안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국가 안보를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 미국의 정치 리더십과 외교 정책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북한의 그 안보 위협을 억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서 한국에 대한 그 안보 그 보장, 한국에 대한 어떤 그 확장 억제 등의 그 기존 공약을 지키도록 만들 것인가가 사실 첫 번째 외교의 주요 주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의 동맹이 미국에게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엘브리치 콜비 그 국방 차관의 주장은 뭐냐면은 주한미군은 이 북한 억제하는데 주로 초점을 모으고 주한미군은 중국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한국군은 북한군을 억제하는데 주로 초점을 모으는 식의 그 역할 분담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뭐 그 이전에도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그 이 아이디어를 미국 사람들이 가져왔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이제 해나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의 새로운 전략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세워나가야 되고, 그 핵심 중에 하나는 국방력을 증강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크라이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타국에게 안보를 의존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력을 증강시키는 것, 국방력의 자강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공약을 유지하고 이행을 유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의 어떤 이 경제적인 압박, 즉 관세율 같은 것들을 하향 조정할 또 하나의 방안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필수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 간의 그 조선협력입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크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완전히 세계 조선업을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박 생산 능력이 74%를 차지하는 데 비해서 미국은 세계의 0.2%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조선국이라고 조선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조선업뿐만 아니라 원자력 협력, 방산 협력, 반도체 산업 협력 이런 분야에서 미국이 부족한 부분을 한국이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대타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2기의 대외 정책의 라인은 대중 강경파와 이 고립주의파로 나누어지는데 대중 강경파 중에는 그 미국의 우월적인 지위를 유지를 원하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클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강경파의 또 다른 그룹은 미국의 한정된 역량을 중국 억제에 모아야 한다는 그런 그 엘브리치 콜비 국방차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립주의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벤스 부통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이 강경파들이 힘이 약화되고 고립주의의 그 힘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념을 생각을 하지 않고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 이런 거 개념치 않고 세력권 정치를 추구하고 무력 충돌을 싫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언제든지 대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는 한반도 문제의 이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약화되고 한국은 동맹의 약화와 함께 그 방기될 그런 가능성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는 대책도 염두에다 두고 생각을 해둬야 될 것이다.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중국의 세력이 지배하는 서태평양에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의 섬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이 개방적인 무역을 통해서 이게 경제를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고민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더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와의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력 3위로 곧 부상을 할 텐데 2, 3년 안에 인도는 엄청난 그 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제정치 상황에서 깊이 관계를 가져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인도인데 한국은 그동안에 너무나 미국이냐 중국이냐 사이에 그 프레임워크에 잡혀가지고 세계가 넓다라고 하는 거를 보지 못해 왔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3의 돌파구, 글로벌 사우스로의 어떤 진출구로서 인도를 전략적으로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은 민주주의를 강하게 원하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작년 12월 달 계엄 사태 이후에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는지를 전 세계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회의에서 만난 미국의 고위급 인사 한 분이 하는 얘기가 한국이 민주주의를 지키게 된 것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빈말로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에 부각된 이미지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 작은 나라, 상대적으로 군사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보다 강한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이 강한 나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을 일을 저지르고 약한 나라는 당해야만 되는 그런 무질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이제까지 유지됐던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원하는 그런 국가다. 그리고 개방적인 무역 국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요인들을 고려할 때 한국은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원하는 다른 나라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일본,
카나다, 호주, 인도, 그 다음에 유럽 이런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인데요. 중국은 트럼프 2기를 아마도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한국의 중국의 영향력을 더 확장하고 미국의 영향력은 밀어낼 절호의 기회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스마일 디플로머시, 그러니까 미소 외교를 전개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한국이 서로 교류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 호혜 정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우호적인 그 설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대하는 이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의연할 필요가 있다. 떳떳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는 안보 위협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이러이러한 이유로 규범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 질서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필요하면 분명하게 밝힐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 외교와 관련해서도 중국을 넘어서서 인도, 유럽,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에 보호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관세가 그냥 올라가고 그런 와중에서 가장 타격을 보는 나라가 한국인데요. 이거는 원인이 너무나 미국과 중국 양대 국가의 경제관계를 의존을 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변화 시킬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은 그 주변 미국이나 중국 말고 다른 시장들을 넓게 개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라고 하죠. 여기에 한국이 가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협정은 원래 TPP에서 비롯됐는데 그 TPP를 미국이 주도해놓고서는 완전히 자기네들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개정을 한 게 바로 이 CPTPP입니다. 이 11개 국가들이 모여서 서로 자유무역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나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그 세력권 정치와 지정학의 귀환, 그 다음에 안보와 경제의 유착, 보호주의 무역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대혼란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꿔서 얘기하자면 경제와 정치 안보가 서로 엮여서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지금 오늘날의 상황이고 이거는 10년 전, 20년 전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반도체 산업이 경제 문제가 아니고 안보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선업의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안보 문제로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외 전략을 추진을 하는 사령탑 기능이 강화가 되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부, 재경부, 또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이런 부서들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부처들까지도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체계적으로 이 종합적으로 이 대외 전략을 만들고 그걸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인프라를 갖춰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영관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미국 대외 정책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제 정세 무엇보다도 거기에 대응해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도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윤영관 이사장님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를 역임하시고 외통부 장관도 역임하시고 그래서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탁월함을 겸비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포럼에 이렇게 오셔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2부는 이제 패널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저희가 좌석 정리를 위해 가지고 한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2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